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저와 제 동생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셔서 어머니와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 비가 올 때면 한숨을 쉬며 한참을 마당을 바라보시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아버지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특정한 직업이 없이 일이 생기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운수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워낙에 술을 좋아하셔서 음주 단속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졌고 그 때문에 제 유년 시절은 아주 가난했어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시골에서 땅이 없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집도 동네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남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을 어떻게 수리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면허가 취소되셨어도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남의 일을 해주려면 할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그만 검문에 걸려서 무면허로 단속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마 가난한 형편에 벌금이 나오니까 혼자 근심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벌금을 다 갚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에 우리는 아버지 친척이 살고 계시는 아주 먼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기분에 들뜬 것도 잠시. 막상 도착해보니 새로운 집도 이전에 살던 집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돈만 벌면 그 돈으로 매일같이 술을 사드셨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안주라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도 아니고 늘 멸치 몇 조각, 김치 조금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드시는 전부였죠. 그렇게 제대로 된 안주도 없이 매일같이 소주만 2병씩 드시던 아버지는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체력이 달려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는데도 아버지는 일만 갔다 오면 늘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시다가 잠이 드시곤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새벽 일찍 또 일을 나가시니 도저히 몸이 버티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저희 남매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과 제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학용품 같은 걸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척척 살 형편도 안 됐고요. 특히 전 여자이니까 더더욱 엄마 없는 티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호박과 호박 동생. 이것이 저와 동생의 별명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하필 어린 여자의 별명이 호박이라니. 이제 와서야 다 지난 일이고 가끔 돌이켜보면 내가 뭘 그렇게 못생겼었나 싶어서 슬며시 웃음이 날 때도 있지만 그때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꼭 못생겨서라기보다는 제대로 옷도 못 갈아입고 꾀죄죄해서 호박이라고 했나 봐요.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저는 꽤 오랫동안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도 저는 화도 한 번 못 내봤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도 없이 한 달 한 달 살아가기도 빠듯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비굴함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복종하는 법을 깨우쳤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화를 내보기도 하고 맞서 싸워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괜히 일만 더 커지고 특별히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요즘도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서 왕따 이야기를 볼 때면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 때는 예전이고 시골이라서 요즘 왕따랑은 좀 다르긴 했지만 괴롭힘 같은 건 그 시절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아직 어려서 잔인함을 숨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와 제 동생만큼 괴롭히기 좋은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랑 같은 학년 애들은 저를 괴롭히지도 않고 잘 대해줬어요. 문제는 2살 터울의 오빠들이 뒤에서 저를 흉보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등하굣길에 한적한 마을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꼭 좀 유별난 오빠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면서 그곳을 지나면 구태여 가만히 있는 저희에게 시비를 걸거나 놀리곤 했죠. 눈에 띄면 그냥 내버려두는 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일 정도가 약한 것이 저를 가리키며 야, 저기 호박 지나간다 하고 외치는 정도였어요. 보통 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저도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왜 호박이라고 부르냐고 따지고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돌을 던지거나 가까이 와서 때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어린 제 동생이 필사적으로 대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굳이 때릴 필요도 없이 그 오빠들이 한 손으로도 들었다가 패대기 칠 정도로 제 동생은 어리고 작았거든요.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남매가 목 놓아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서면 방 한 구석에서 서로 말도 없이 훌쩍거리고 있었죠. 저도 어린 나이였기에 동생을 어르고 달랠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녀석들을 혼내준다고 벼르셨지만 막상 그 아이들을 마주쳐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지금도 그 눈빛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좁은 시골 동네에 아는 집 아들이라고 제대로 혼도 못 내셨던 아버지. 그나마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왜소해져 있었다는 걸요. 그즈음 아버지는 체력이 약해지셔서 예전만큼 매일같이 일을 나가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돈은 없으시고 담배는 피우셔야겠고 친척 아주머니 말로는 길거리에서 한참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꽁초를 주워서 빈 담뱃갑에 모으시더래요. 아버지가 꽁초를 주워 패신다는 걸 진즉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친척 아주머니가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창피했어요. 아주머니 나름으로는 안쓰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셨겠지만요. 그래도 친척이라고 그 말씀 후에 담배를 한 보루씩 사다 주시곤 하셨죠. 예전에는 시골 인심이 참 좋아서 고기 같은 좋은 걸 못 먹어도 굶지는 않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먹을 거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또 시에서 생필품이랑 돈도 나오니 전 그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만 알았지 크게 불편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불행의 그림자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기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이 없어 돈을 못 버시는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술을 드셨어요. 갈수록 체형이 말라가면서 눈은 퀭해지시고 얼굴은 점점 검어지시더니 어느 날 쓰러지시고는 제대로 병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저 술 때문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 우리 남매는 그야말로 공짜밥 먹는 주제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시골 동네에 저희 둘만 있을 수 없으니 또 영문도 모른 채 어디 먼 곳의 시설로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짐작하게 된 사실이지만 무슨 정식 시설 같은 것도 아니고 아마도 미인가 상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와 동생은 정말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순구식이란 말도 있지만 진짜 하루에 밥도 2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한 끼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그래도 중국집 아저씨가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를 불러서 짜장면도 해주시고 탕수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곳에서는 짜장면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짜장면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곳에 1년 넘게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녁은 거의 간단한 간식 같은 것만 주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어떻게든 학교에서 많이 먹어둬야만 했어요. 그래서 급식소 아주머니들께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죠. 돌이켜보면 제일 서럽고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얼굴이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몸무게가 6kg이나 줄 정도였죠.
그때 저도 동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기죽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한 가지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루는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려는데 동생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공짜밥 먹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려서 분한 나머지 패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 또래 형들을 불러와서 꼼짝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씩씩하고 활기찬 동생이었는데 그날만큼 서러워하고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 이후로도 몰래 괴롭힘이 계속되었나 봐요. 동생이 저한테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죠. 그날은 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급식을 주지 않았지만 그날은 학교 측에서 부모님이 바쁜 아이들을 배려해줘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보니까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했음에도 부모님이 참석한 아이들은 급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밥이며 반찬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던 돼지고기 강정이 나왔는데 동생은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고기를 조금씩 가져다 먹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가서 먹고 싶은 대로 실컷 퍼다 먹지 왜 안 먹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공짜밥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어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공짜든 뭐든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도 동생은 말없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 여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고기는 조금만 달라고 하거나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많이 받으니까 애들이 달려들어서 너는 공짜밥 먹으니까 받지 말던가 조금만 받으래. 그리고 남아도 퍼가지 말래. 그 말에 저는 그만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먹지 말랜다고 안 먹냐고 하려다가 미처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시설에서도 제대로 못 먹는데 짓궂은 애들 때문에 학교 급식마저도 마음 놓고 먹지 못했을 동생을 생각하니 그간 쌓여온 서름이 한 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동생은 아이들과 싸우고 형들에게 얻어맞은 이후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한동안 급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아침도 든든히 못 먹고 점심까지 굶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실에 남아있는 동생을 우연히 발견한 담임 선생님이 달래고 다독인 이후에야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동생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패배감 같은 것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애들 구박 때문에 고기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한 것이겠죠. 그 사건 이후에 제 마음속에도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 같은 것이 자리 잡았고 제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겨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도 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제발 누군가 저희 남매를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겨웠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정말 구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평생의 은인인 외삼촌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외삼촌 부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설 사람들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저희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뛸 듯이 기뻤던 적이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난 이후에도 종종 우리 집에 들러서 아버지를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 시절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외삼촌의 도움이 컸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외삼촌네도 잠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선뜻 저희를 맡아 키우기가 곤란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저희가 시설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죠. 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죽음보다도 드디어 시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더 컸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촌들이랑 함께 지내는 것도 낯설었고 새로 전학 온 학교의 친구들도 낯설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그런 생각이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외숙모는 사촌들과 저희를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외숙모는 연필 하나, 음료수 하나를 사시더라도 반드시 4명분을 사셨죠. 그리고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는 제가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형편을 모르니 기죽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동생도 저도 그게 제일 신이 났어요. 특히 외숙모는 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저를 데리고 옷과 신발을 사주시고 미용실에 데려가신 일이었죠. 한동안은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고기나 짜장면 같은 것들을 자주 먹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중학교에 진학하고 어느새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시절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소녀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동생이랑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정서도 많이 안정됐죠.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외삼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시고 집에서는 말없이 웃기만 하셔서 제대로 된 대화도 많이 못 해봤는데 누구보다도 듬직하고 저에게는 정말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은혜도 제대로 못 갚아드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식 내내 사촌들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 도중에 외할머니께서 저희를 가리키면서 쟤네들은 그만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발치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죠. 자식을 앞세우시고 슬퍼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유독 외할머니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셨어요. 명절에 외삼촌네랑 찾아뵈도 저희는 유독 못마땅해 하시는 티를 내시고 사촌들만 몰래 불러서 용돈을 쥐어주곤 하셨죠. 너무 속이 상해서 외숙모님께 여쭤본 적도 있는데 외숙모님께서는 자기도 할머니 속은 모르겠다며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남매가 불행을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는 저는 내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혈육이라고 할 사람이 외삼촌밖에 안 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니 할머니 말씀대로 다시 시설로 가야 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제가 하도 눈치를 보니까 외숙모께서도 제 마음을 짚으셨는지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말씀도 좀 오락가락 하시고 아무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이제 니들 키워봐야 몇 년이나 키운다고 내가 너희 넷도 감당 못하겠니? 그리고 외숙모님은 약속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식당에 나가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은 늘 죄송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고 그 이후에는 제가 벌어서 외숙모에게도 좀 보태고 동생 뒷바라지도 하고 그럴 작정이었어요. 외숙모님께 부담드리기도 싫고 저 역시도 대학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칠 때가 다가오니 외숙모께서는 저에게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닌데 대학은 왜 안 가니? 네 성적이면 국립대 충분히 가고도 남는데. 그깟 국립대 등록금 얼마나 한다고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시험 준비나 해라. 수능날 외숙모께서 사주신 도시락을 먹는데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외숙모님 말씀대로 저는 국립대에 합격했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사촌과 제 동생을 포함해서 넷이나 대학을 보내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는 외숙모님이셨어요. 그런 외숙모님을 보면서 저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동시에 저는 독립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외숙모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의 사망 보상금은 이미 사촌들과 저희의 대학 뒷바라지에 다 쓰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월급 중 50만 원을 다달이 보내드렸고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친딸 노릇을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나 다름없는 조카들인데 외숙모는 왜 그렇게 저희에게 정성을 다하셨는지. 제가 결혼할 때에도 외숙모는 저를 불러서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가야 한다. 모자라면 더 줄 테니 가전은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사. 그래야 오래 쓰는 법이야.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촌들도 다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외숙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울어버렸죠. 신혼집이 외숙모네랑 40여 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결혼하고도 외숙모를 자주 찾아뵐 수 있었어요. 남편도 넉살 좋게 그저 친사위라고 생각하시라며 외숙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고요. 외식을 하다가 맛있는 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릴 만큼 남편은 어른들 모시는 센스가 좋았어요. 그러다 자식을 키우면서 좀 찾아뵙는 게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찾아뵐 때마다 마음만은 예전과 같이 정다웠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년이 흘렀네요. 그래도 앞으로 한 20년은 더 건강히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외숙모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셨습니다. 한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큰 병이 드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의학적으로 뭘 더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몇 개월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직 은혜를 반도 못 갚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원통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촌동생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외숙모님께서 병상에서 조금씩 쓰신 건데 본인이 죽고 나면 저한테 주라고 남기신 글이었죠. 너무나 긴 내용의 편지였는데 간략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미애야, 네가 어느새 훌쩍 자라 시집을 가나 했더니 이제 제법 얼굴에서 나이가 느껴지는구나. 나는 너와 함께 살면서 딸이 하나 더 생겨서 정말 좋았다. 한창 공부하기 바쁜 때에도 늘 나를 도와주고 내 대신 동생들을 보살펴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너를 데려왔더라면 좀이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그러니 너는 늘 고민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살거라. 이제 나는 더는 살 길이 없다만 다음 생이라도 꼭 다시 만나서 부모 자식으로 살자꾸나. 외숙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와 건물, 그리고 암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사촌과 저희 남매 앞으로 꼭 정확히 내수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랑 동생은 유산만큼은 받기가 곤란하다고 사양했지만 사촌 동생은 생전 고인의 뜻이었으니 정확히 지켜야 한다며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외숙모님께서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오는 봄에는 꼭 함께 벚꽃 구경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한동안은 봄꽃을 보면 외숙모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일생을 선하게 사신 분이니 꼭 좋은 곳에 가셔서 잘 계시기를 바랄 뿐이고요. 정말 다음 세상이 있다면 우리 엄마로 만났으면 좋겠네요.